자, 이제 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랩이 상한가네요. 오랜만에 보는. 그러게 왜 그럴까요? 뭐 앞서 풀이 해줬잖아요. 뭐 이래 가지고 뭐 러시아와 미국의 사이버 전쟁 뭐 가능성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풀어주세요, 좀. 네. 아, 자, 그럼 다른 거 얘기할게요. 자, 미국이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내용 보면은 352개 품목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 관세 제외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뭐 생필품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이제 관세를 깎아주면은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판매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서로 이제 달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이제 우리 시장에는 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은 뭐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 그리고 대외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시작됐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영향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악재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은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참 이번에 관세 제외 이 뉴스를 보면서 참 국제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뭐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트럼프가 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좀 중국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게 되고 이 러시아를 압박하게 되면서 결국엔 중국과 손을 잡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도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뿌려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기업에서 구인난이라 될까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이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공급망 이슈가 결국 발생이 된 거고 이 공급망 이슈가 결국 인플레이션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70%, 80%가 소비이기 때문에 이 소비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깜짝 회견을 열어서 파월도 5월 달에는 0.5% 올리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그만큼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 물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거나 아니면 공급을 늘리거나 이 부분 좀 필요한데 지금 어쨌든 미국 내에서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제 품목을 보니까 수산물, 전자, 소비재, 뭐 섬유, 화학 제품인데 이게 결국 수산물, 소비재 이게 그리고 인플레이션 생활물가와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공급망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제품인데 요것도 나프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기초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원자재도 수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중국 쪽에 이런 공급망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또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화학적 같은 경우에는 또 훈풍이 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 같고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이슈로 인해 관세 제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 이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이 변수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악재라는 측면에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 이런 부분을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뭐 요는 그죠. 네. 이제 뭐 러시아에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에 그 얼마 전에 화상 네네. 통화가 있었죠. 무슨 내용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이잖아요. 러시아에 개입하지 마. 네. 세금 관세 깎아줄게. 네. 뭐 이런 당근책.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의 얘기일 수 있고 네. 그런 그 수입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사실 통화를 좀 절상시키면 되는데 네. 달러 가치가 사실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그렇죠. 더 올리려면은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이지만 금리를 올리는. 올리고 네. 근데 50bp 얘기가 나오고 안 그러면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 상승은 서로 안 좋은 거니까. 하여튼 뭐 미국만 좋은 거죠. 네, 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조율을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해야 네. 이게 달러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구매력이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구매력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소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급도 늘리고 그리고 달러 가치를 높여주게 되면서 구매력을 높이게 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가 이제는 절하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절하의 타겟이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확실한 건 루브라. 루브라가 타겟이 될 거고 그 루브라 외에도 어떤 국가가 또 이 평가 절하의 어떤 타겟이 될지에 따라서 그 또 신흥국 위기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또 올라올 그러니까 2019년도 하반기 때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신흥국 통화에 대한 평가 절하 이 부분이 위기로 잠시 올랐다가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어쨌든 달러가 절상으로 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절하로 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또 어느 국가가 또 타겟이 되고 그게 또 이제 경제 위기로 스물스물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나쁜 재료는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금 네. 122달러 올라갔죠. 아마 그 러시아 흑해 네네. 쪽에 겨울 폭풍이 몰아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제 시설들이 조금 타격을 받고 회복하는데 2개월 가량 걸린다고 하니까 뭐 유럽으로 공급되어지는 지금 에너지들 네. 뭐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푸틴 대통령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지금 계속 그 에너지는 나가고 네네. 있잖아요. 단절된 게 아니니까. 그 대금을 루브라로 받겠다. 루브로 하루만 받겠다. 네, 비호적인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그건 좀 자충수죠. 발등인데 뭐 루브라 가치가 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북해산 브렌트에 대한 수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가가 다시 뛰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건 또 어떻게 볼까요? 이게 루브라 같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 이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결제 수단으로 루브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루브라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평가 절하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를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을까 목적은 그런 보관이 그렇겠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가 스물스물 오르는 건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공급 문제거든요. 공급 문제인데 이게 뭐 예전에 그 유가가 130달러까지 접근하게 되면서 그때 한번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잠시만 또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 그때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JP모건은 185달러, 뭐 골드만삭스는 200달러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하고 있는 110달러가 제일 정확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아마 100달러 이상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거는 원초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급을 어디서 늘릴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지금 이란하고 이 합의가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미국한테 비호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 미국을 도와가지고 뭐 확 증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들은 미국 행정부 어떤 불협화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오펙 국가 외에 어찌 보면 이 증산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저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참 미국이 요즘같이 좀 얍삽하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데 요즘 상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이 아시겠지만 미국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을 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미국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 결국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셰일가스를 개발 금지하는 법안이 이제 3년 뒤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이 셰일가스 업체들 파산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게 규제를 계속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셰일가스 업체 쪽으로 규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족한 이 셰일가스 그 유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오펙이 아니면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그 이슈에서 다뤄봤듯이
결국 초반에는 중국이,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하고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재를 풀어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처음에는 또 셰일가스 업체들 좀 제재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고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또 이제 그 글로벌 이제 그 큰형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가를 풀게 셰일가스를 할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실적으로 제가 이전에 독일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셰일가스를 많이 파산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12월 달부터 또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셰일가스 수출량이 또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네.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만들어가지고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러면서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그리고 유가를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국의 서부 연안이라든지 동부 연안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이 원유를 수입하는 이런 그 인프라가 있었는데 이 인프라를 수출하는 인프라로 만드는 걸 2021년도에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결국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유가를 잡는 역할도 결국에는 또 미국이 나서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쪽에 유리한 쪽으로만 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여담이지만은 요즘같이 참 미국이 얍삽해 보인 적이 없었는데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자국 같아요. 실리주의니까 네. 그건 뭐 그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거 챙겨야 되고. 네. 자, 로컬 재료 좀 넘어가서 네. LG 쪽 얘기들을 해볼까요? 네.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과 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네네. 두 가지 묶어가지고 한번 좀 풀어주시면 이게 연관성 있는 건 아닌데. 네. 같은 어제는- LG 그룹이니까. 네, 그렇죠. 어제 이제 그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독일의 공장이 네네. 완공되면서 이제 생산이 본격화되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까지는 오늘 네. 아침에는 또 다시 조금 반락했지만 네. 뭐 그런 이슈들 하고 LG 네. 에너지 솔루션은 스텔란티스? 네. 2.5조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음. 그 지금 개인적으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볼 것이냐, 기술적 반등으로 볼 것이냐, 여기서 조금 갈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기술적 반등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1월 달에 그 시장에서 어쨌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기술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JP모건의 어떤 보고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 기술주가 큰 충격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게 되면서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기술주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조금은 그 시장이 어쨌든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기술적 반등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네. 그 영향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좀 동반해서 반등에 나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네. 이 투자가 전혀 호재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이미 많이, 그러니까 투자에 의해서 이게 숫자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실적까지 된다, 이렇게까지 연결고리가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대규모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고 전기 시장이 커질 것이다. 거기에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작년 그 초반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까지 2차 전지 소재였던 모멘텀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숫자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투자였던 연결성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선반영된 이슈가 되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6거래일 연속해서 좀 올랐잖아요. 네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네. 재료가 또 저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은 오늘은 이제 재료 같이 소멸. 네네. 그래서 조금 차익이 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HMM의 사례를, 최근에 HMM의 사례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2주 전만 하나도 HMM 되게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조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생각이 등장하면은 들고요. 네네. 그때는 사는 거는 만약에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얘기를 네. 해드린 거고. 자, LG 디스플레이는 네. 좀 어때요? 이거는 된다라면은 LG 그 OLED 시장이었던 확장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호재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미국 중국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 혼자서 지금 OLED 시장을 꾸역꾸역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수형 패널이 아니라 대형 패널 부분에서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대형 OLED TV도 출시를 하고 그리고 소니 쪽으로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시장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서 시장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OLED TV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OLED 패널을 공급하게 된다라면은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OLED 패널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결국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여기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하나는 네. 일회성 비용, 하나는 LCD 패널 가격 하락. 이 두 가지 영향이 있었거든요. 물론 일회성 비용이 크게 작용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제품을 출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 수익이 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LCD 패널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OLED 시장이 좀 더 크게 커지게 되면서 이 LCD 시장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파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가 LCD 패널을 2억 1,700만 패널을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OLED 같은 경우는 아직 600만 패널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를 그러니까 사례적인 어떤 참고를 하자면은 이 폴더블 폰이 초기에 열렸을 때 1, 2가 나왔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3 가가지고 판매량 증가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LED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조금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커져야 된다. 파이가 좀 더 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슈는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정태현 팀장이 그래서 뭐 저런 이슈들을 취합해 봤을 때 나는 오늘 이 기업이다. 맥락은 좀 네, 맥락이 좀 안 맞네요. 안 맞는데 뭐 어떻게든 이게 엮어야 되니까. 자, 네. 기업은 뭐 보고 계세요? 근데 결국 이곳에서 OLED TV를 팔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럼 맥락- 많은 것들을 팔죠. 아까 그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네네. 넘어가는 이제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도 네네. 줄이고 소비재 품목이 많이 팔리는 곳, 네네. 결국 소비재와 연결이 되고 여기서 OLED TV가 네. 팔리는 이마트, 이마트. 네, 대형 마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결국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결국 리오프닝 관리주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방역 체제 전면 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뭐 조금 정치 방역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게 되면서 과학 방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7가지 권고사항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청소년 백신 패스 보류 그리고 방역 패스 완전하게 폐지에 대한 공표를 했습니다. 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5월 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완전하게 이 거리두기가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직까지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그래도 밖에 못 나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5월 달이 되면은 날씨도 따뜻하게 되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 방역 패스도 완전히 폐지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밖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공간이 물론 야외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쪽으로도 사람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이어서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도 11시까지 정상 운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사람들이 좀 더 머물게 된다라면은 거기서 또 좀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윤석열 당선인이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어쨌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의무 휴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개선 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유통업계 좀 현재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 휴무제가 완전히 폐지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규제 철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논의만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유통업계에 상당히 큰 투자 심리를 크게 좀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것들은 어쨌든 의무 휴무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어떤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온라인 그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발생되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으로 현재 풍선 효과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현재 뭐 위기감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가야 될 곳이 아닌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업계에서는 이 규제 철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방역 패스 폐지, 그리고 11시까지 정상 운영, 그리고 규제 개선, 이런 세 가지 이슈, 그 세 가지 어떤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근거로 인해서 일단은 백화점이어서 이 대형마트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다른 그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대면에서 코로나 때 실적이 좀 핫플레스로 그 더현대서울이 핫플레스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유통업체들 대비해서 좀 선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마트, 롯데쇼핑이 먼저 가고 난 이후에 현대백화점 같은 게 좀 시간차를 두고 아마 좀 늦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좋아합니다. 네. 정현준 부회장의 그 멸공은 아니고 멸치와. 멸콩.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네.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소문하고 기업의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셨는데 확 와닿는 건 별로 없었지만. 네. 네, 오늘 좀 이것저것. 노멀하게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